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웰컴. 안녕하세요. 수다를 떨며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명의와 수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말로만 안녕하세요. 듣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유명한 조선일보 의학 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의사다 MC 양강우입니다.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데 네. 대본 보지 말고 얘기하죠, 우리. 뭐 성의 있게 써주는 건 좋은데 이거 약간 좀 쑥스럽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낯간지러워. 뭐 벚꽃이 필 거라고 하죠. 뭐 이런 거 하지 마. 우리 청년의사의 최고 미모 기자 이혜선 씨가 쓴 건데 얼굴은 미모인데 이건 너무 낯간지게 해놨어. 네, 이혜선 씨도 지금 자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해야지. 인사하시죠? 응? 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오랜만이야? 이혜성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초대석 출연했었어요. 그래? 난 딴 데로 간 줄 알고. 자, 오늘 오늘 할 얘기 주제가 일단 미리 까자. 네. 미리 까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난독증. 근데 이게 여기서 오늘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난독증, 그 난독증이 아닌 거야. 네. 이 난독증 하면 영화가 뭐 유명하다며. 영화가 유명한 게 아니고 영화 배우가 유명하죠. 아, 그래? 네, 영화 배우가 톰 크루즈가 유명한 배우죠. 톰 크루즈가 자기가 난독증이 있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 난독증이 또 톰 크루즈 말고도 유명한 배우들이 몇 명 있는데 또 누가 있죠? 저 최근에 검색하다 보니까 그 시트콤 프렌즈에서 나왔던 그 제니퍼 애니스톤도 자기 난독증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더라고요. 설마 애니스톤까지.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YG의 양현석 사장, 그 서태지 아이들 출신 그분도 그렇고 뭐. 그 친구는 왜 이렇게 모자를 맨날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야? 패션? 원래 뭐 약간 대머리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멋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자기 개성.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 답답해. 약간 탈모를 의심하셨나 아니, 봐요. 너무 눌렀으니까 답답해 보는.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고.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자, 오늘 일단 먼저 우리 오늘의 초대 의사를 먼저 소개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난독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그 하나소아과 의원의 박세근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근입니다. 뭐 여러 같은. 서울 방배동에서 하나소아과 의원을 운영 중인 소아과 전문이고요. 저는 감기 환자도 보지만 주로 이제 난독증 환자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소아과 선생님인데 이제 난독증 전문가 이게 좀 약간 매칭이 잘 안 된다고 아까 선생님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일단 난독증 좀 받아주세요. 안 돼. 이것도 증상이야. 난독증이 증상이래요. 난 난해증이야. 그러니까 안과 선생님을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난독이라는 것 자체가 시각적으로 뭘 글자를 못 알아보는 게 난독증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안과 선생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신가. 난 이게 제가 김철중 좀 선배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난해증이야. 난독증이라는 게 결국 이제 글자를 보고 그 글자를 우리가 쓰는 구어 단어로 바꾸어주고 또 그 구어 단어를 또 이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데, 처음에 난독증 환자가 발견된 거는 안과 의사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력은 멀쩡한데 이 사람들이 글자만 못 읽더라. 참 희한한 일이네.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난독증 환자를 안과 의사들이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들이 난독증 환자를 처음 보고했고, 이게 시각적인 문제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각적인 데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한 10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 쪽을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안과 의사들이 그것을 파기 시작한 거는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 글자를 시각적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원인을 찾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100년 가까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가보교육부터는 자, 난독증이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는 1887년에 1887년이죠. 거의 비슷하네, 가보교육. 한 13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쯤 할 줄 알았으네. 독일의 의사 이제 베를린이라는 사람이 베를린? 그 도시 이름이죠. 네, 베를린. 예. 자, 근데 그 베를린이라는 사람이 그 난독증 환자 5예를 이제 보고를 하면서 난독증 환자의 특징들을 열거를 했고 거기에 이제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이런 환자를 디스렉시아라고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디스렉시아가 난독증. 의학용어지. 의학용어로. 그러면 그 베를린이 보고한 그 당시에 보고한 특징은 뭐였어요? 주로 이제 그 다른 것들은 다 볼 수 있는데 글자만 못 읽더라. 그러면서 핑계 아니야 이거? 글자를 안 배운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이건 문맹하고 상관없는 거죠. 문맹은 아니죠. 문맹은 아니죠. 그리고 연산도 할 줄 알고 숫자는 또 읽더라. 그거 참 희한하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주로 그러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문맹도 아니면서 숫자도 다 읽고 근데 유독 글자만 못 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써 있는데 어머니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라 못 숫자도 홍길동이네. 아라비아 숫자 7로 써놓으면 이거 7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7을 7이라고 글자로 써놓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어. 그러니까 숫자는 이해하는데 7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면 글자로 쓰면은 그렇게 쓰면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로 7이라고 써놓으면 그거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권이면 7이라고 쓰면 이해하겠죠. 그렇지 영어 사람이 한글로 7이라고 써도 이해하겠어. 예를 들어서 미국 환자들 같은 경우는 7이라고 그런 건 난독증 아닌데. 자, 문자는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그 나라 말을 안 배웠으면 모르겠죠, 당연히. 근데 그 하나 의문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글자를 알았을까? 그러니까 문맹을 일단 탈피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맹이라고 얘기하면 글자를 아예 하나도 못 읽는 알렉시아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닥터 베를린이 처음 그 보고할 당시에는 그 문맹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실 보고를 했어요, 거의. 거의 보고를 했고. 학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맹, 가리켜도 안 되는 그런 문맹에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그 점점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제 난독증의 개념들을 여태까지 이제 정의해 온 게,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사람을 난독증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데피니션을, 정의를 이제 쭉 여기저기서 했는데, 그게 한 70여 종류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그 70여 종류의 정의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평균적인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보통의 교육을 제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난독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70여 가지 종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여기 글을 읽는데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종종 있어요. 만약 이런 글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발음을 못해도 난독증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하는데. 머릿속으로 이해가 됐는데 발성이 안 되는. 발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난독증 환자의 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모든 난독증 환자가 그렇지 않지만 발성에 어려움을 갖는. 그럼 지금 내가 지금 한 문장을 읽었잖아. 글을 읽는데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종종 있어요. 이 한 문장을 읽는데 일반 사람들은 한 번 쫙 읽고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막 1분 이상 읽어야 이해를 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난독증. 그렇죠. 읽기 속도가 현저히 느린 사람들도 난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나이와 지적 수준하고 좀 그 약간 맞춰서 해야겠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네. 그렇죠. 보통 이제 난독증이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의 교육 수준, 또 나이,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난독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러면 사람. 보통 우리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몇 프로 쪽에 독도 있잖아요. 독도. 네. 몇 프로 독도로 넘어가야 예를 들어 만약에 초등학교 약 6학년짜리 100명 중에 이렇게 몇 퍼센트 우리가 보통 하위 몇 이제 퍼센트 독도에 해당되는 게 어느 정도? 네. 난독증이라고 하면 일반 인구의 20% 정도가 난독증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 진짜요? 예, 그 중에서 경한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학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그냥 조금 부족한 정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안 나온다.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까지 얘기하면 그럴 수 상당히 많은데요. 예. 그리고 학습에 아주 심하게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그런 인구가 한 4.4%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현 씨, 난독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아까도 이렇게 나누시긴 했지만 난독증 하면 그냥 뭐 글씨를 잘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어떤 이런 뇌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난독증 증상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네. 그렇죠. 난독증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근데 결국은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데 난독증의 증상이라는 게 그 태어나서부터 이제 성장해서 학교에 다니고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그 시기별로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태어나서 글을 배우기 전까지는 난독증의 증상을 별로 보여줄 게 없죠. 글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뭐 난독증의 증상이랄 게 있을 게 없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조짐은 조금 보입니다. 이제 돌이켜서 되돌아보면 어렸을 때 얘가 어땠나라는 걸 따져보면 일단 말 배우기 시작할 때 말 배우는 게 약간 좀 느리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한 6개월 정도 처졌다라든지 네네. 아니면 발음을 하는데 조금 그 부정확하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뭐 보통 아빠, 엄마 이런 단어들을 얘기할 때는 제대로 얘기하다가 발음이 좀 까다롭고 그런 좀 긴 단어들 뭐 우리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을까? 그러면 아 좋아 또 똘로 가자 그런단 말이죠. 롯데리아라고 발음한 게 또 그렇죠. 자기 생각에는 롯데리아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특이하네. 또 똘로라고 얘기하고 또 똘로 가자 그런 식의 이제 발음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 애들한테 뭐 간장 공장 공장장은 뭐 이거 시키면 굉장히 어렵죠. 미치겠다. 네. 그게 진단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 중앙청 찰쌀, 그렇죠. 창살 뭐. 유치원 시절에 그런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 그 운율 훈련도 좀 많이 시켜주고 그러면 난독증이 나중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난독증이 나타날 그런 가능성을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인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율 훈련이라는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동요 많이 부르기 같은 거죠. 많이 듣게 하고 따라 부르게 하고 그런 훈련들. 그런 훈련들을 하면 그러면은 난독증이 그러니까 보통 그 유치원 교육을 시키는 그룹하고 그다음에 그런 운율이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마더구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그런 동요들 그런 것들을 많이 그 부르게 하고 훈련시킨 그룹하고 두 그룹이 나중에 얘네들이 난독증이 발현되는 그런 비율을 따져보니까 그런 애들이 거의 절반 이하더라는 거예요. 난독증이 생기는 그 확률 자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운율 훈련, 영어 유치원만 보낼 게 아니라 차라리 운율 훈련하는 게 난독증 환자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이거는 진짜 본인이 자기가 난독증이다라고 생각 못 할 것 같아. 못하죠. 왜냐면 내가 이제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잖아.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다들. 그렇죠. 머리가 나빠졌나? 이 책은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도 못하지. 그러고 처음부터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글을 배우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게 보고 읽고 발음 내고 그걸 소리 내서 읽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보다. 근데 다른 애들은 나보다 잘한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합니다. 근데 쟤네들은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게 됐겠지.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근데 나도 할 만큼 열심히 하는데 쟤만큼 못 하겠네라는 게 이제 조금 쌓여가죠.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걔가 나는 못난 인간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점점 고학년이 되면서 빠져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 아니 근데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댓글 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사 내용이 예를 들어서 기사 내용이 이제 사실 뭐 의사들 편을 들어주는 기사였어요. 근데 의사들이 막 해가지고 막 열폭을 하는 거예요. 열폭이 이게 은어죠. 이게 막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는데 문맥상 보면 야 이거는 의사들한테 오히려 좀 편을 들어주는 기사인데 어떻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라고 하면은 누군가 또 댓글을 달아요. 그럼 너 난독증이구나. 문맥을 읽어야지. 문맥을 이해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사회 속에서는 난독증을 이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 타박 주는 그런 식의 그거하고는 아닌 것 같아. 요거하고는 그거하고는 좀은 그러니까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난독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기가 이미 좀 이렇게 딱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걸 보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좀 정신과적인 문제겠죠. 지금 박 원장이 얘기하는 난독증은 어떤 이 반사적잖아. 이게 글자를 읽고 우리가 딱 순간적으로 그 소리내서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거나 어떤 신경 반사적에서의 문제 이게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받은 느낌은. 그렇죠. 그것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독서라는 게 문자를 보고 해독하고 그 해독한 걸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과정까지가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고 기능이나 뭐 추론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관여를 하죠. 근데 내가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글자를 개발하고 나서 할 당시에는 이거를 항상 소리를 냈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리 안 내고도 있잖아.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무조건 소리를 내지만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는 거야. 맞아 이거? 예. 진짜? 우리가 이제 인류가 문자를 발명해낸 게 기원전 7,000년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각골 문자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이제 뭐 프리지아너, 페니키아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보통 이제 문자를 발명해서 그거를 놓고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지한 다음에 그거를 머릿속에서 번역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자 단어를 구어 단어로 우리는 묵독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그 문자를 보고 일단 발성을 해서 소리를 낸 다음에 그걸 자기 귀로 다시 듣고 언어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해. 2000년 전에 그 로마 황제가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는 광경을 신하들이 보고서 와, 우리 황제는 대단하다. 소리 내지 않고 읽을 수 있다.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나 이 얘기를 듣고 이게 그 독서는 이 구어하고도 정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나도 책 읽을 때 속으로 읽더라고. 소리를 내고 있어. 밖으로 터지지만 않은 것뿐이지. 그렇잖아? 머릿속에서 읽고 있지 않아? 머릿속에서는 읽죠. 예, 그러니까 그걸 발음을 안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머릿속에서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지. 근데 이제 난독증 성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묵독하고 있는, 읽고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발성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아주 유창하게 잘 읽는 사람들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눈으로 본 채로 이해합니다. 오, 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읽기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읽기가 유창해지려면 그게 원활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두뇌 안에 그 오시피터 템포랄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후두 축두 영역이래. 얘기했었는데. 후두 축두네. 후두 축두 영역, 그 읽기 회로 중에서 후두 축두 영역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그 영역 하나에서만 모든 이해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두뇌 다른 여러 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실제 그 정상인이 그 읽기를 하려면 두뇌 여러 부위를 동원해야 되는데 능숙한 사람들은 고기 한 군데만을 이용해서 읽을 수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소리내서 읽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바로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죠. 보통 성인이 1분에 250단어 정도 영어로 250단어 정도 읽으면 그냥 보통 성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성인이 읽는 읽기 속도라고 보는데 글쎄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분당 1200단어를 읽는다고 그래요. 기사에 나왔나요?
그 기사에는 모르겠는데 떠도는 얘기로 떠도는 얘기로 오바마 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200단어 근데 1200단어까지를 읽으려면 그렇게 소리내서 읽어갖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능률적으로 정말 짧은 시간에 잘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뭐 서클 생활도 하고 농구도 좀 하고 뭐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하면서 훌륭하게 공부를 해내려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자, 잠깐만. 이거, 자, 잠깐 읽어봐봐. 소리내서, 아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읽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나 안 가. 저는 나는 읽게 돼. 네. 머릿속에서 읽게 돼. 나는 가는데 이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어떻게 눈만 딱 보고 읽냐 이걸 이해하냐 말이야 문장을. 이게 난 난독증이네. 아니 그게 난독증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안에서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읽는 속도가 약간 느리다 보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경한 정도의 난독증이라고 봐야죠. 네. 경한 정도의 난독. 그러니까 난독증이라는 진단을 어디까지를 난독증이라고 할 거냐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난독증의 유병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고혈압 환자를 120에 80 정지항 혈압인데 130에 90 이상인 사람을 고혈압 환자로 한다. 그런 거 하고 200에 160인 사람을 고혈압 환자로 한다. 이러면 유병률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난독증의 유병률이 미국에서는 일반 인구의 20%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똑같이 영어를 쓰면서도 10%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기준 차이입니다. 기준 차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부모들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동화책을 사주고 읽어주고 그러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잖아.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아이는 난독증이고 어떤 아이는 글을 굉장히 빨리 읽는단 말이지. 이거에 그러면 선천적인 거예요, 뭐? 선천적인 거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말을 가르친다고 김철중 기자님이 얘기하셨는데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은 그냥 습득되는 거죠. 적절한 언어 자극만 있으면 그냥 생득적으로 생득적으로 습득되는 겁니다. 엄마야 정상적인 청각 시스템만을 가지고 있으면 적절한 언어 자극만 되고 있고 일정 시간의 언어 자극을 받으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글자는 역시 가르쳐야죠. 그거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학습의 대상입니다. 언어는 그냥 습득되는 거고 체득되는 거고. 체득되는 거고, 그리고 문자는 이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난독증이 왜 생길까라는 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건 얼마나 됐나요? 난독증이 왜 그럴까는 난독증이라는 그 용어가 생긴 이후로 계속 고민되어 왔죠. 고민되어 와서 시각적인 문제일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100년 동안을 이제. 100년을 허비했다잖아. 최근 30년 전부터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난독증은 그러니까 일단 읽기를 위해서는 두뇌 안에 그 읽기를 위한 신경세포들의 집단들이 있고 회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읽기 회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좌뇌에 3개의 읽기 회로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좌뇌 후두 측두 쪽에 한 군데, 그리고 측두 두정 쪽에 한 군데, 그다음에 전두 아래쪽에 한 군데, 이렇게 3군데를 사용해서 읽는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거 미안해 잘라서 얘기 잘라서 미안한데 그러면 어떻게 뇌졸중이나 뭐 그 부위가 손상된 사람은 나중에 읽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야, 신기하다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다른 기능은 하나도 이상이 없이 읽기만 딱 안 되려면 그 읽기에 관여하는 신경세포만 정확하게 침범을 받아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후천성 난독증이라고 그래요. 발달성 난독증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발달성 난독증이랑 좀 차이가 지게 후천성 난독증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케이스 보고가 사실은 1680년경에 있었어요. 되게 오래전에 있었네요. 머리 다치고 나서 이 사람이 읽지 못하더라. 그렇죠. 다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불어 선생님이었는데 1680년대에 불어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자고 깨니까 자기가 가르치던 불어를 전혀 읽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상하다.
사물도 보이고 누군지도 알아보이고 다른 사람도 다 눈에 보이는데 불어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는 읽을 수 있나요? 예. 영국의 불어 선생이었는데 불어만 안 됐어요, 또. 영어도 읽을 수 있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뇌경색이 와도 그 불어에 연관된 부른 거야. 그 부분만 정확히 망가졌던 거죠. 나중에 부검을 해보고 여기에 문제가 생겼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 연구로 그러니까 읽기에 관여하는 3가지 신경회로가 3군데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읽기 영역들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정보 전달이 잘 되냐 안 되냐가 결국 난독증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를 결정하게 되기도 하고 난독증의 정도가 이제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말을 배우는 거는 체득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학습 과정에서 요 3가지 회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학습 과정.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죽어라고 학습했는데도 이 3가지가 잘 형성이 안 된 애들은 결국에는 난독증이 온다는 거냐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요인이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통상적인 자극이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뇌에다가 그걸 자극을 주는 건데 그런 자극을 통해서 문자가 습득이 돼야 될 텐데 그런 통상적인 자극으로 습득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근데 그 3 영역 중에 후두 축두 영역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문자의 형태를 보고 그 형태의 차이를 인지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비주얼한 거네. 그거. 예, 비주얼한 거죠. 거기는. 그래서 그 형태 인지가 끝나면 그 인지된 형태에 따라서 그 문자 단어를 우리가 쓰는 구어 단어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축두 두정 영역에서 합니다. 거기다 신호를 보내요. 네, 거기다 신호를 보내서 축두 두정에서 문자 단어를 구어 단어로 번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두 아래쪽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브로카 영역이라고 그러죠. 거기보다 조금 더 넓게 사용하면서 거기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단어, 문법 뭐 이런 것들까지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을 다른 그 두뇌 여러 영역들이랑 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이해한다는 거는 그 3가지 영역이 아주 절묘하게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인터액션 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계속 주고받고 해야지 되는 거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바쁘네. 수고가 많아요. 수고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아까 난독증은 선천적인 거라고 하셨는데 그 한 2년 전, 3년 전에 SBS에서 했던 드라마 중에 죽은의 태양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극중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중학교 때쯤에 자기 여자친구가 죽는 장면을 보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는 그래서 난독증 환자로 나왔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거겠네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심리적인 충격, 심리적인 원인으로 난독증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날 때부터 신경세포의 연결 상태가 좋지 않게 태어나서 오는 경우고 뭐 심리적인 충격으로 미세하게 뇌출혈이 와서 정확하게 읽기에 관여하는 신경세포들만을 손상을 줬다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주인공이 소지섭이었지? 네, 소지섭이요. 왜요? 어떻게 소지섭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쓸데없이 그만하고. 네. 그러면 이 어떤 학생은 이 비주얼의 인식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그것을 머릿속에서 구음으로 전환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그것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난독증의 증상은 다양한 거네. 그렇죠. 역시 똑똑해요. 내가 난독증 빼고는 다 괜찮아. 아니 근데 이 난독증 환자를 위해 가지고 만든 서체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 서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인 거에만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시각적인 문제 때문에 난독증이 왔다면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정확하게 문자 형태 인지의 어려움을 갖고 다른 거는 다 말짱한 그런 난독증 환자는 극소수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5% 이내라고 봅니다. 실제로 난독증 환자 중에서 실제 난독증 시각적인 문제만 있는 환자들은 5%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환자들은 5%도 채 안 된다고 봐요. 나머지는 다 이해하는 데까지 다 문제가 우문론적 결함으로 문자 단어를 구어 단어로
번역해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런 난독증 환자들이 한 20% 정도 되죠.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지.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45% 정도,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난독증 치료하면서 이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절반. 네. 그다음에 우문론적 결함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40%.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 안에 그러니까 이 글자를 그러니까 비주얼로 인식하고 그걸 아까처럼 이제 구음으로 바꾸고 그걸 해석하고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복잡한 그 회로네. 그렇죠. 예. 그게 잘 발달돼 있으면 빨리 읽는 거고. 그렇죠. 그게 잘 발달돼 어설프게 발달돼 있으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거나 아예 글자 자체를 인지 못하거나. 예. 아우 그렇죠. 복잡. 야 이거 진짜. 그러면 이거를 어렸을 때 좀 징조 같은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글자를 그런 늦게 학교 들어가기 전의 증상은 그렇고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글자를 가르치는 기간이 좀 길어요. 얘네들은. 그렇죠. 잘 안 되죠.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이거는 IQ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IQ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고 읽기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머리 나빠서 못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IQ는 평균 범위 내에 있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IQ 평균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85 이상이면 됐다고 100 보고. 정도. 돌고래 IQ라고 흔히 얘기해요. 85가 안 되면 이제 그 학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정신 지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정상적인 IQ라도 그 회로가 형성이 안 돼 자대로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읽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들은 단순히 얘가 머리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난독증 아이를 IQ 검사를 해보면 자기의 실제 IQ보다는 더 낮게 나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해를 못 그렇지. 하잖아요. IQ도 시험이니까. 그렇죠. IQ도 정해진 시간에 글을 읽고 답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이의 IQ보다는 낮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환자 진단할 때 IQ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오는 환자들이 부모님들이 아시잖아요. 네. 얘 말하는 건 똑똑한 것 같은데, 아기 때도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근데 학교에 가고 났더니 성적이 안 좋아요. 받아쓰기 맨날 빵점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전형적인 그렇죠. 증상인가요? 예. 받아쓰기 빵점. 빵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시켰는데 3개, 10개 중에 3개 맞고 4개 맞고 이런 애들이 많죠. 공격이 시작됐다. 과연 끊을 수 있을까?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블록버스터급 금연 히어로 니코티넬. 언제 어디서나 하루 한 번이면 24시간 지속된다. 니코티넬의 최후 반격을 기대하라. 가족과 함께하면 쉬워져요. 가까운 약국에서 만나세요. 니코티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5분짜리 이야기를 들려줘. 익히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5분짜리 이야기를 쫙 들려줬어. 그리고 나서 이해도를 물어봤을 때 이 난독증 아이는 듣는 정보는 또 괜찮아요? 비교적 괜찮습니다. 난독증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듣고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들도 일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별로 그런 부분에 결함이 없어요. 그래서 난독증 애들을 공부시킬 때 녹음을 해서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서 그리고 그 옆에서 누가 읽어주거나 그러면서 공부를 시키는 경우에 그냥 혼자 책 읽고 공부시킨 것보다는 성적이 훨씬 나아지는 그런 거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과 의사들이 계속 여기에 집착한 거야. 얘는 들려주면 잘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지. 근데 그게 단순히 시각이 아니라 그거는 5% 정도라고 하는 거잖아. 복합적인 그래서 인지하는 신경 회로의 성숙도의 문제라는 거잖아. 신기하네. 저 궁금한 게 아까 하나 사실 있었는데 그럼 난독증인 친구들은 속독이라고 하잖아요. 왜 속독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못 하겠네요. 그렇죠. 난독증 환자들을 이제 그 부모님들이 속독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를 잡는 거래 거꾸로. 근데 회로가 없는 채로. 그러니까 읽기 회로가 잔해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잔해 읽기 회로 대신에 오른쪽에 우뇌에 네. 보상 회로라는 게 생겨요. 못하니까. 사람의 뇌라는 게 한 군데서 안 되면 다른 데서 그 역할을 대신할 곳을 찾아서 거기가 만들어집니다. 신기하네. 사람의 뇌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난독증 환자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읽기 회로를 통해서 읽는 게 아니라 보상 회로. 우뇌. 우뇌의 보상 회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느리게 또 이해가 잘 안 되게 버벅대면서 읽는 거죠. 근데 그런 애를 데리고 이제 속독학원을 보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 나아질 것 같아요. 미치는 거지, 얘가. 답답해서. 근데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보조회로 자체가 발달은 하죠. 전보다는 나아집니다. 얘 속독학원 다니고 좀 나아졌어요. 근데 만약 정상적인 읽기 회로를 가진 아이한테 네. 속독 훈련을 시키고 뭐 논술 훈련도 시키고 읽기 훈련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하면 뭐 100이라는 성취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보상회로를 가진 그 아이한테 그렇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똑같이 훈련시켰을 때 50도 안 되는 효과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보상회로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읽기에 관련된 신경회로의 미성숙으로 이제 난독증의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다른 애들은 아주 잘 발달한 애들은 10분이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얘네들은 30분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학습 나중에 결과는 공부로 차이 나겠네. 그렇죠. 결국 학교 성적으로 차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양도 많지 않고 또 부모님이 관심만 있으면 막 다그쳐서 시키고 그러면 웬만하면 따라가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다는 사람은 별로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연하게 다 전교 1등이야. 막연하게 얘 중학교 들어가면 1등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중학교 가서 첫 시험을 딱 보고 오면 이제 거기서 실망을 합니다. 기대는 1등이었는데 성적표는 중간. 서유로에서 저지방으로 가는 그렇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나냐? 해를 거듭할수록 저지방이 무지방이 되죠. 이게 공부 양도 많아지고 공부 양이 많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그렇죠. 아이는 머리는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네.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남들이 1시간 공부하면 될 걸 나는 2시간을 해야지 그만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남들이 뭐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학원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2시간인데 걔도 2시간 하고 나도 2시간 하면 나는 걔 절반밖에 못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난독증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없지. 우리 아이가 좀 머리는 좋은데 산만하다고 생각하는 네, 산만하다 혹은 읽는데 머리는 집중을 좋은데 못한다고 생각하는 끈기가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다거나 예, 그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이야. 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며 막 이런 그렇죠. 것도 예. 어떻게 보면 난독증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지금 얘기하처럼 이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수치화하거나 뭐 객관화해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읽기 속도도 측정하고 읽은 내용을 이해했는지도 보고 또 읽으면서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또 한 시야에 볼 수 있는 글자 개수가 몇 개인지 뭐 10폭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전형적이거나 좀 심각한 상황의 난독증 애들은 어떻게 읽어요? 이제 컴퓨터에 다 나오는 보통은 심각한 난독증 애들은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떠듬 읽게 되고요. 읽으면서 발음하기가 좀 까다로운 단어가 나오면 빼먹고 읽어버리기를 잘합니다. 아니면 다른 단어로 바꿔서 읽죠. 그러니까 오토모빌 그러면 이게 복잡하고 발음하기도 힘드니까 카로 그냥 바꿉니다. 한 단어로. 그럼 문맥은 통하죠. 자, 똑똑한 애들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난독증 환자 난독증 아이들이 똑똑한 애들은 그런데 대부분 이제 평균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게 잘 안 되죠. 또 뭐 밀 뭐 이런 그러니까 빼먹고 읽는 경우가 많고 틀리게 읽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이제 그럼 아이가 버벅댐죠. 한 단어에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읽으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애들한테는 빈칸으로 보인대요. 물어보면. 괄호로 보인대요. 블랭크로. 그래서 신기하다. 읽다가 쭉 빼먹고 지나간 단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보면 한참 보고 있다가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 읽기 속도에는 못 따라갔지만 한참 보고 있으면서 결국 해독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운의 보상회를 가지고 겨우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빈칸으로 보였던 부분. 그러면 이 눈동자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하네. 이쪽 갔다가 한참 머물렀다가 에이 스킵하고 좌측 있다가 뭐 하지 하고 다시 오고 막. 예,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이 시선이 책 속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읽었던데 다시도 봤다가 또 앞에도 봤다가 앞뒤를 맞춰보기도 했다가 막 그런 쪽에 그런 움직임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패턴을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검사 결과를 보고 얘한테 주 문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로 측정되지 않는 부분이 얘가 발음을 제대로 정확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문장을 주고 시키고서 옆에서 지켜보죠. 이거 신기하다. 근데 이게 문자만 지금 못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문자만 못 읽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사물도 헷갈리고 사람도 헷갈리는 그런 거는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는 그건 또 두뇌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두뇌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기능들을 하는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뭐 문자의 형태만을 인지하는 기능을 가진 신경세포 그룹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사람의 얼굴들만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영역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대. 따로 있대. 시각 영역 안에 따로 있어요. 얼굴을 인식하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얼굴만 인식하도록 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를 만들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얼굴을 인식 못하는 거는 사회생활을 못하잖아. 그렇죠. 네네. 갑자기 막 엄마 보고 막 여보라고 그러고 골치 아프잖아. 그게 이제 뇌 신경세포의 특화라고 얘기해요. 스페셜리제이션. 그러니까 박원장 얘기는 읽기도 특화된 어느 한 그렇죠. 부위가 있을 거라는 거지. 예. 이 사람이 어떤 읽기 장애가 있는 거를 언제쯤 검사해 보면 딱 좋아요? 검사 시기는 일단 글자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한 3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적절하고. 그럼 이거 정부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부에서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러네요. 자, 이제 다 치료로 넘어갑시다. 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물론 뭐 원인이 다양하지. 뭐 비주얼한 거냐, 뭐 구음으로 전환을 못 시키는 거냐, 뭐 해석이 더딘 거냐 이러는데 일단은 뭔가 문제가 생겼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코렉션을 해줘? 일단은 우리 뇌 신경세포들은 지금 이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신경세포의 가소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신경세포의 가소성은 결국 우리 뇌가 학습을 하는 과정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뇌 성질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좌뇌에 있는 후두, 축두, 두정, 또 전두, 하엽 이 부분에 그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가능한 연결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부실한 거죠. 네, 부실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적절한 자극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면 결국 정보 전달이 가능한 그런 연결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 교환의 길을? 정보 교환의 도로를 뚫어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읽기 회로 그 안에 있는 그 회로의 경로가 산비탈길이었는데 그걸 고속도로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결국은 거기에 자극이 되는 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극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읽기하고 관계되려면 주로 시각 자극, 청각 자극 그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응? 인위적으로 계속 시각 자극 주고 청각 자극 주고 또 두뇌 그 여러 부위 사이에 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그런 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그런 그 세포들이 자극받을 수 있게 자극을 계속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클리닉 하고 계시잖아요. 예. 클리닉, 난독증 클리닉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시각적으로 잘 이해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컴퓨터 게임, 뭐 비디오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들처럼 이제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 게임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 컴퓨터 게임은 그냥 스코어 많이 올라가서 만족감 갖게 하고 그렇죠. 뭐 음향 효과 좋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 문자
형태 인지하고 관계된 네. 그 영역에 자극을 주는 그런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기억을 향상시켜주는 네. 또 그런 자극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각적인 거를 지금 눈으로 금방 뭐 방 안에 있는 화분을 봤다? 그러면 그 화분을 본 상태를 눈을 감고 떠올리면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봤던 거, 자기가 시각적인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네.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읽기를 하려면 눈으로 단어를 봤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사진 찍듯이 찍어서 머릿속에 넣으면서 떠올리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그렇게 훈련을 해줍니다. 문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뭐 한 20개쯤 쭉 보여주고 네네. 그 카드 뒤집기 하듯이 그걸 네네. 싹 화면으로 덮은 다음에 한 개를 보여주고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 두 개씩 쌍으로 만들어 놓고 네. 어디 있었지? 그런 걸 찾게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항목 중에. 그러니까 한 30여 종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네. 그 아이한테 맞는 걸 하죠.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게 난독증이라고 해서 계속 읽기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난독증의 근본 원인인 그 신경회로 부시를 계속 자극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하는 예. 실제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난독증 때문에 훈련 받으러 왔는데 책 읽기 한 줄도 안 시키고 딴 책만 지키니까 좀 황당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겠는데. 훈련 스케줄 끝나고 나서 읽기 속도가 변한 걸 보면 이제 놀라죠. 그러니까 이게 읽기와 관련된 신경회로 속도, 그러니까 신경회를 계속 자극하는 다양한 기법들, 그것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무한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보통에 제가 그 치료하고 훈련시키는 아이들한테 주로 적용하는 평균적인 난독증 환자한테 기본 훈련 180시간 정도를 시켜주면 대개 90%에서 환자의 열의 9에서는 읽기 능력의 향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에 어느 정도 불이 붙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도로가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깔리기 시작한 도로를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혼자 공부하면서 그 도로를 자꾸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안정화되고요. 그리고 한 5, 6개월에 한 번씩 보통은 60시간씩 2번 추가 훈련하면 거의 다 이제 좋아집니다. 90% 이상에서. 그러면 근데 약간 좀 길죠. 길기는 긴데 근데 그게 신경세포 연결되지 않은 신경세포에 자극을 줘서 그걸 연결시킨다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뭔가 습관회로를 형성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언제 상용화될지는 모르지만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두피에다가 전극을 대고 또 읽기 회로가 있는 그 위치에 자극이 될 만한 그 위치에 그 전극을 두피에다 붙여준 다음에 전기 자극을 직접 줍니다. 시각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자, 그 전기 자극이 너무 강하거나 엉뚱한 위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사실 좀 아직 모르죠.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떻게 했을 때 난독증 환자한테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것인가라는 연구가 많이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 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개발이 됐고 독일에서 임상 연구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버드에서도 의뢰받아서 또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가진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난독증이라는 게 사실 학습과 관련된 어떤 그 장애가 아니라 신경학적 회로의 장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 난독증을 해결하는 것도 학습을 시켜서 막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신경학적 자극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신기하네. 예, 그래서 보통 얼마야? 그거 하나. 판매도 안 돼 있잖아요. 아직 상용화 다 안 됐으니까 그런데 독일에서 하고 있다며요. 예, 임상 실험을. 그래서 지금 나온 그 연구 논문은 보면 이게 벌써 2009년경부터 논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아에서는 아직까지 실험을 활발히 못 하고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로 성인 난독증 환자, 발달성 난독증을 가진 성인 환자 5명한테 2mA의 전기 자극을 줘서 직류 전기로
20분씩 2주 간격으로 5번을 했더니 5명 다 좋아졌다. 오, 나 해볼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근데 저는 소아과 의사라서 아니 나 해볼래. 야, 이게 이론적으로 그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 성인에 대한 데이터는 나온 게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전기장을 받으면 2주 후에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아니야? 2주 간격으로 5번이니까 10주 후에 좋아지겠죠? 10주 후에 내가 책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야, 유창성이랑 속도가 증가되었다라는 논문 결과예요. 근데 5명이라서 아직은 그렇죠. 5명 좀 그 샘플 숫자가 너무 적죠. 자, 그럼 이게 일종의 어떤 그 뇌신경 자극 훈련이네요. 뇌신경 자극. 그렇죠. 훈련. 예? 예, 그거를 최소한 약 3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어릴 때 하는 게 훨씬 그렇지. 이게 그렇죠. 뇌 유연성 문제 때문에 어릴 때 할수록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세포의 가소성이라는 그런 성질 자체가 결국은 어릴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리다는 게 몇 살? 보통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진단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바로 그러니까 진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치료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유는 결국 문자 학습이 제대로 돼야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자, 우리가 문자를 익히는 과정을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로 보고요. 3학년 때 이후로는 그 익힌 문자를 이용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3학년 이전에 문자 습득이 완전히 잘 되어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지식 습득이 가능한 건데 그게 늦어지면 누적된 지식 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겁나는 얘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적된 지식 손실은 결국 난독증을 치료해도 그 시기로 돌아가서 그만큼의 공부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냐가 난독증이냐 아니냐로 만약 갈라진다면 이거 겁나는 얘기야. 내가 옛날 생각하면 내가 난독증이었던 것 같아.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 해부학 시간에 진짜 안 헤어지더라고. 그렇죠. 특히나 난독증 환자들이 진짜 안 해부학 용어 같은 게 사실 우리가 쓰는 단어도 아니고 그 문자 보고서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자, 그런데 난독증 환자들은 그거 발음이 거의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외운다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이제 하버드 의대생이었는데 해부학 그러니까 본과 1학년 처음 시작하면서 해부학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있어요. 내가 3번 낙제했잖아. 진짜요? 해부학에서 3번 낙제. 2번 낙제 했는데 이 학생이 말로 시켜보면 다 알아요. 그거 어디 짚어보라 그러면 짚고 그것도 다 아는데 나야 나. 필기 시험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난독증 센터가 하버드에는 없어요. 예일 대학에 있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 난독증 센터로 그 학생을 이제 의뢰를 해줬어요. 다른 분이. 네네. 자, 그래서 그 학생이 해보니까 난독증이야. 그래서 이 학생은 난독증이니까 테스트 방법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학생이 실제로 모르고 그런 건 아니다. 낙제할 만한 학생은 아니다. 창의적이고 똑똑한 학생이다. 우리 학교에 그런 게 없었어. 아니, 근데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난독증 의대를 그러니까요. 뭐 아인슈타인도 난독증이었는데요. 뭐.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난 진짜 노력 많이 한 거지. 그리고 저한테 온 학생 중에 민사고 학생도 난독증 환자가 있어요. 진짜요? 예, 제가 경험한 거로. 걔네들이 과학고 학생도 있고. 걔네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한 거죠. 그렇죠. 예. 피나는 노력한 거야. 남들보다 두세 배 한 거야. 그러니까 일찍 난독증을 고쳤으면 그 친구들은 그렇죠. 훨씬 낫겠죠. 자기가 타고난 능력 100이라면 그 능력보다는 성취는 70밖에 못 얻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엄청 좋은 내가 그때 난독증을 치료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치료 안 쓴다 지금 하버드 교수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 하버드 의대생 얘기 마저 할게요, 그러면. 그 하버드 의대생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무사히 졸업을 했고, 근데 그 사람이 일반외과, 그러니까 외과를 선택을 해서 그 의사 생활을 하는데, 워낙 그 눈썰미라고 그러죠. 우리가 직관력도 좋고, 뭐 손재주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외과 의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를 너무 잘 갖추고 그렇게 탁월한 수술 능력을 보여서 하버드 의대에 나와서 지금 하버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궁금합니다.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김철중이야, 김철중. 하버드 김철중 교수. 미국 김철중. 네.
나랑 너무 케이스가 똑같은데. 네. 근데 진짜 난독증이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해박 2번 낙제했어. 나도 나름대로 뭐 머리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 안 들었는데 네. 그게 안 헤어지는 거야. 놀아서 낙제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맨 처음에는 공부하려고 했는데 네. 안 헤어지니까 그냥 하기 싫어진 거지. 그렇지. 그게 하다 보면서 짜증 나는 거야. 안 헤어지니까. 그리고 막 좌절해. 야, 내가 내년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데 이거 왜 안 헤어지는 거야? 막 좌절하고 스스로 짜증내고 그리고 재미가 없는 거야. 뭐 외워줘야 기분이 좋지.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포기하고 뭐 진짜 그렇게 되다 보면 나 삐뚤어질 거야. 그러면 그냥 삐뚤어지는. 그다음부터 나의 방황이 시작된 거야. 내 인생의 방황이 그때 시작된 거야. 나 오늘부터 삐뚤어진다. 그렇게 된 거지. 2년 동안 내가 고생했어. 근데 3번 하니까 그때 조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겨우 통과했어. 근데 그 해방 말고는 큰 문제는 없었거든. 희한하게 해방만 문제였어. 왜냐면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처음 보는 단어. 네. 그러니까 발음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자 단어들. 자, 그러면 지금 성인이시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치료는 어쨌든 뭐 시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사실은 청취자분도 좀 질문 주신 게 있고 철중 선배님도 난독증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확진된 거야? 그러니까 성인에서의 치료가 좀 궁금한데 먼저 이메일로 그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세나 만렙님이 보내신 질문인데요. 이렇게 읽기 어려워. 그러게요. 잘 읽었나요? 네. 24살 남동생이 어릴 때 말을 심하게 더듬었었는데 지금은 고쳤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책이나 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잘 하는데 읽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하는데도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찾아보니 난독증 증상 같습니다. 성인인 제 동생 난독증일 수도 있나요? 이분은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건 난독증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뭐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졌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말더듬하고 연관을 시켜놨는데 실제 말더듬은 아직까지 뭐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주로 생각되는 건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통 2세에서 9세 사이에 호발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9세가 넘어가면 되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거든요. 자, 그래서 난독증이랑 연관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말더듬은 말더듬대로 있다가 그냥 없어진 거고 난독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 남동생이 24살이라고 했는데 이 성인도 난독증을 치료할 수가 있나요? 그런 뇌신경 자극 훈련을 받으면 효과 있어요? 성인도 효과는 있는데요. 어린애만은 못한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제가 이제 나이 제일 많이 든 사람 훈련시킨 경우가 29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30살이겠네요. 차트상에 29살. 근데 그 친구는 왜 그거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졸업하고 뭐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의전원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 해보니까 자기 그 학력 수준에 비해서 읽기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읽기 속도가.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긴 했는데 읽기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공부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을 이겨야 되는데 공부로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읽기 속도 개선을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됐고 물론 개선은 있었지만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런 유의 성인들을 이제 훈련시켜 보면 어린 아이들 훈련보다는 조금 늦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뇌가 굳었지 많이. 가소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스티시티가 떨어진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난독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글자를 비주얼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순식간에 이제 소리내서 그러니까 구음으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이제 전두엽 아래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그냥 활발하게 전기 자극을 통해서 확 움직여야 되는데 머릿속에 계속 스파크가 튀는 거죠. 근데 그게 부실하게 형성돼서 그 세 가지 어느 부분이건 문제가 생기면 읽는 속도도 느려지고 이해력도 떨어져서 난독증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 근데 그러면
뭐 사람은 다 각자 그 신경학적 특성대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왕이면 그럼 어렸을 때 아이한테 어떤 자극을 주면 아이를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요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난독증 걱정 없이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3살, 4살, 5살 이런 커가는 아이한테 어떤 자극을 주는 저 너무 관심 많아요. 제 조카가 보통 일단은 언어 발달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거든요.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자, 그래서 그치, 구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밑바탕이 돼줘야 되는 게 시각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장님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 귀가 들려야 되고 일단은 귀가 들리는 상태에서 언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득적이라고 한 언어 능력이라도 결국 얼마나 풍부한 어휘 자극이랑 뭐 이런 것들이 돼주냐에 정확한 그 언어 자극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언어 발달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 부모가 많이 대화를 하고 아이랑.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그 청각 자극, 그러니까 동화책을 읽어주고. 좋죠.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풍부한 언어 발달이 일어날 수 있게. 그런데 사실 요즘 좀 어려운 부분들 많죠. 부모님들 다 직장 나가고 언어 자극 거의 없이 또 외국인 그 영어 유치원 뭐 유치원도 그렇고 또 아기 봐주는 사람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다 보면은 적절한 언어 자극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난독증에 취약성이 있는 거네. 취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예요. 그거는. 그 보상작용이 더 적게 일어나겠다. 그렇죠. 원래 난독증 소인이 똑같은 소인이더라도 이 사람 보상작용이 적으니까 난독증이란 그 이 뭐랄까 이 문제가 혹시 더 증폭해서 나타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좀 덜 심하게 나타날 난독증 소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 자극이 부족하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 자극,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어떤 시각적인 그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그림도 보여주고, 뭐 풍광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그거보다는 일단 그 아까도 처음에 전반부에 얘기했지만 난독증을 일으키는 그런 그 원인들 중에 뇌의 시각적인 그 정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주로 언어 기반의 문제를 먼저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풍부한 언어 자극에다가 또 운율 인지가 잘 안 되니까 동요 같은 거 많이 들려주고 따라 부르게 하고 하면서 운율 인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도록. 트로트는 안 되나? 뒷부분에 운율이 맞는 트로트 같으면 괜찮겠죠? 근데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동요나 제가 조카를 상대로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가요를 틀어줬을 때랑 동요를 틀어줬을 때랑 동요를 훨씬 좋아해요. 예, 그게 그 나이 때 말을 배우고 나서 소리를 가지고 장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운율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 얘기돼. 그래서 괜히 인사하면서도 see you later 하고 끝나지 않고 see you later alligator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너무 똑똑한데 장난을 해요. 그 미국 애들의 예죠. 뭐 결국 제가 주로 이제 그런 미국 문헌들을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기존의 전통적 그런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게 다 일리가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동요를 들려주는 이유는 그런 운율을 막 배우고 막 할 시기라는 거지. 그 시기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운율을 배우는 거야. 그게 중요해. 이런 건 어때요?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뭐 모차르트 음악을 이렇게 막 들려준다든지.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창 이제 얘기됐던 게 있죠. 2000년 들었을 무렵에 모차르트 효과라는 거 뭐 책으로도 나오고 뭐 그런 한참 이제 이슈가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모차르트 음악의 특징들이 고주파에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그런 고음의 소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 자극이 들어가면 우리 그 뇌세포의 청각 영역들이 그러니까 주파수별로 이제 세포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다 분업화돼서 따로따로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따로따로 들은 소리를 이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비슷한 단어가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 구분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오정 같은 그런 남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두뇌 청각 영역의 그 주파수별로 듣는 네. 지도라고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토너토핑 맵이라고 해요. 사실 두뇌 안에. 네네. 그 지도 형성이 좀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예. 그 난독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그렇죠. 있을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음악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늘 얘기하면서 느낀 거지만 인간은 정말 다양하고 올바른 어떤 인간의 뇌는 자극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자극, 좋은 네네. 이런 글과 말과 그렇죠. 그림을 듣고 자라고 하면 그게 다 그 자극으로 인해서 뇌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난독증이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시각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말로 뇌 속으로 얘기하고 그걸 해석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난독증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말된다. 네. 말돼.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난독증이라고 예. 하면은 뭔가 시각에 시각의 문제가 있는 이거 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이거 대한소아과학회에다 얘기해야 돼? 어디다 얘기해야 돼? 대한의학회에다 얘기해야 돼. 근데 뭐 좋은 말 없어요? 저도 이제 난독증 환자 보고 난독증 공부도 하고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읽기장애? 그럼 꼭 또 장애인 같은 느낌이 맞아. 들어서 그것도 네. 별로 거부감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난독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냥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게 거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좀 학습 장애에서 이제 뒤처지는 아이들 있잖아. 걔네들이 나중에 그 이게 막 탈선 행동하게 되고 뭐 이런 그거대로 사회적 문제까지 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최소한 쭉 적게 나오려면 어렸을 때부터 난독증을 좀 봐서 애가 실제로는 공부할 의지가 있는 애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건 좋은 거. 이 선진국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되면 약간 부모님들이 간이 검사라도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좀 싸게 어떻게. 검사비가 좀 비쌀 것 같겠네. 검사비는. 근데 이게 아직도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난독증을 뭐 검사한다, 치료한다라고 이제 표방하고 뭐 진료도 하고 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어요. 뭐 한의원이 제일 많기도 하고 정신과 몇 군데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 표준화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화된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게 그 다른 데서들 하는 거 보면 좀 과거의 그 시각적인 문제 집착해서 연구하던 결과들,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는 부분 그런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아직 것들이 많아요. 아직 안 돼서 문제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또 지금 난독증의 최신 그 트렌드라고 할까, 그 연구 결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아직 뚜렷하게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거의 막 그 사람들이 당신 아이 난독증이야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믿어야지 어떻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학회나 이런 데서 난독증 학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빨리 난독증 학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표준 진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돼. 한국형. 지금 소아과 의사 중에 난독증 환자를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걸 하시는 분이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 우리 왜 학습 장애 클리닉 같은 것들은 많잖아요. 예. 거기랑 이제 근데 거기는 이제 주로 두리뭉실하게 그냥 공부 못하는 애 전부를 놓고서 뭐 이것저것 이제 뭐 학습 동기가 부족하다. 뭐 이런 공부 방법을 잘 모른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선진국에서는 뭐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아이들 그 난독증을 좀 스크린 검사하기도 해요? 예, 미국에서는 3학년 때 한 번 하고요. 그리고 그럼 미국 그 방법을 우리가 도입하면 되잖아. 예산이 없잖아요. 아니, 그 예를 표준화 스크린 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준 스크리닝 검사 있지만 영어권이랑 또 우리나라 글이랑은 다르죠. 그거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영어는 다 돈이네. 영어는 일단은 글자가 그대로 발음나지가 않죠.
글자마다 발음이 좀 다르죠. 네. 이건 세종대왕까지 이제 언급이 되는 거네. 문자소의 묶음을 가지고 음절이 그대로 발음 나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저 뷰티풀 하면 그거 그대로 우리가 발음하려면 뷰이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 한글은 있는 그대로 발음 난단 말이에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그 사람들한테는 문자를 보고 소리내지 못하는 사람. 이 숫자가 적어요. 비율상으로. 그렇죠. 영어는 그런 사람이 많고. 걔네들은 영어는 이제 스페링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르다. 근데 우리나라 글자는 그 영어권이랑 좀 또 비교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또 그 대신 우리는 발음은 다 읽을 수 있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데 한자어가 많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토탈 유병률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이거 되게 말돼. 이거 말된다 진짜. 한자권인 언어하고 사실 영어권 언어하고 완전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네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우리는 이제 우랄 알타리어. 그러면 중국어 같은 경우는 한자는 표의 문자잖아요. 중국도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표의 문자를 쓰는 곳에서는 난독증이 없다라는 주장까지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실제로 유병률이 이제 똑같다라고 나와 있고 난독증과 그 홍콩 쪽에서는 활발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런데 그 표의 문자를 쓰는 경우도 문자의 해독이랑 이해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표의 문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영어권에서는 좌뇌 읽기 영역 3군데를 사용해서 읽고 우뇌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표의 문자는 그 좌뇌 3개 읽기 영역을 사용하면서 거기다가 우뇌의 그 두정 영역을 한 군데 더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부위의 그 뇌 영역들을 사용하면서 읽는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고 유병률에 역시 차이가 별로 없는 거로 그렇게 중국 어권에서도 나오고 혹시 있습니다. 이거 약간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언어역이 좌뇌에 있으니까 반대쪽 오른손을 막 이렇게 많이 쓰는 무슨 그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 혹시 좌뇌 언어 쪽이 좀 어떻게 좀 이번에 좀 자극받으면 안 될까? 아니 질문해놓고 보니까 궁상 맞네. 궁상 맞네. 따로 답변 안 하시는 걸로. 우리 모터 영역은 완전히 일개로하고는 동떨어져 있죠. 아유, 완전히 옛날에도 분리됐더니 요새도 나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신방과 나온 의료 전문 변호사 그리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볼리는 신문? 아니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근데 실제로 그 클리닉에서 난독증 환자가 왔어요. 왔을 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이제 진단 시간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 측정하고 또 두뇌 다른 여러 기능들 측정하고 뭐 정보 처리 속도 측정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정보 처리 속도도 측정하고 청각 정보 처리 속도도 측정하고 이런 작업들 하는 게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2시간이요? 예. 그리고 이제 평균적인 난독증 치료 훈련 시간은 18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시간씩 하루에 훈련 시키면 60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어. 60회를 월화수목금토 매일 오면 10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까지 주 5일만 하면 그러면 1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본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한 5개월 간격으로 60시간씩 2번 정도 이제 보강 훈련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회로를 이제 습관화 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거니까 아마 이게 이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험은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자체가 의료로 일단 분류도 안 돼 있고요. 아, 진짜. 예. 비용이 좀 비쌀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그 클리닉마다 다르겠지 뭐. 어떻게 어느 거에 따라서. 일단 빨리 우리 저 박세훈 원장이 그 대한 난독증 학회를 만들어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사이비 사자들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하기 밀어나기 못하고 좀 뭔가 좀
그걸 만들어야겠네. 미국식 기준을 한국으로 좀 바꿔서 하는 네. 작업도 필요하고 이거 앞으로 할 일 많은데. 할 일 많죠. 그러게요. 지금 뭐 개원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자, 오케이. 자, 오늘 진짜 난독증 새로운 얘기 너무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되게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인간의 뇌는 다양한 자극과 유익한 자극,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요. 우리 양강도 아이들한테 많은 걸, 좋은 걸 비디오만 틀어줄 게 아니라 많이 들려주고 모차르트를 들려주시는 걸로. 얘는 조카한테 열심히 해. 아, 그래야 되겠어요. 자, 오늘 그 난독증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와 유익한 얘기를 해준 하나소아과 의원의 박승현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